여주 시립미술관 아트뮤지엄-려에서 진행하는 미술로 보는 한국 근현대 역사전 제3부 전시 연계 강연을 맡게 된 강연자 이태호입니다. 미술사에 나타난 급진적인 전환을 보여줬던 그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할까 합니다. 첫째는 1860년대 전후에 있었던 그 유럽의 파리에서 있었던 미술적 사건이고요. 1960년대, 그로부터 100년 후인 1960년대 서울에서 있었던 미술의 사건을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과 살펴볼 예정입니다. 결순이 난 많은 작품들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볼 것이고요. 이상인가 아니면 현실인가 라는 이 제목처럼 여러분들이 저희 강연을 들으면서 나는 이상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현실의 편에 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오노레 도미에의 작품으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이 작품인데요.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전투라는 제목입니다. 오노레 도미에는 19세기 중엽의 화가로서 사실주의자이며 많은 일러스트를 그렸습니다. 신문 잡지에. 그래서 풍자화의 아버지, 풍자화의 미켈란젤로 이런 별명을 갖고 있는 작가인데요. 이 그림이 그 당시에 파리에서 벌어진 그 사실주의자의 대두에 따른 이상주의자와의 갈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상주의자이며 그리고 그 당시에 주류 화가들의 세력이었던 신고전주의자를 나타낸다면 오른쪽에 있는 누드로 서 있는 작가는 현실주의자, 리얼리즘의 작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실이냐 이상이냐, 이상이냐 현실이냐의 싸움이 19세기 중반에 파리에서 굉장히 아주 격렬하게 벌어졌는데 그때의 상황을 한나의 그림으로 풍자음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중엽, 그러니까 1850년대를 전후한 파리 미술계의 주류 세력이었던 신고전주의의 작품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중 다비드의 작품을 보여줍니다. 이 다비드는 이 신고전주의의 아버지 같은 사람입니다. 부게로의 작품은 다비드의 후배 또는 후계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트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으로 폭풍이라는 작품입니다. 이제까지 본 이 신고전주의 작품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이었는지. 첫째, 신고전주의 작품은 그리스와 로마의 분위기를 다시 재현해서 보여주는 작품들입니다. 르네상스 스타일을 좀 주로 사용을 하면서 소재는 보셨다시피 그리스 신화라든지 그 다음에 성서의 내용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구도로 보면은 매우 안정적이고 중앙 집중적입니다. 모든 그 그림의 중심에는 주제가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그 그림들은 아주 안정적인 모습으로 붓에 색깔이 묻어서 묻은 붓의 느낌 같은 것이 전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소위 스푸마토 기법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 인물들에서는 붓자국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들은, 신고전주의 작품들은 대형 작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 달씩은 보통 그렸고 그 대가의 작품들로서 품위와 그 고전적인 맛 이런 것들을 나타냈으며 그림에는 분명한 어떤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주로 성서나 신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 밑에는 휴머니즘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들은, 신고주의 작품들은 캔버스 그 표면이 우둘두둘하거나 마띠에르가 살아있지 않습니다. 매우 반질반질하고 이렇게 반듯하며 그리고 약간 코팅을 해가지고 반들거리는 그런 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그 표현적 특징과 함께 이 신고전주의의 그 우아한 표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이 신고전주의를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신고전주의의 여성의 누드가 많이 나타납니다. 여성의 누드는 대개 신화의 옷을 입고 있고 그냥 여성의 누드를 그리면
그 맥락 없이는 굉장히 좀 말하자면은 야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성의 누드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작가들은 고객이 될 수 있는, 작품을 살 수 있는 그때의 귀족들이라든지 또는 부유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성의 누드를 많이 그리는데, 그 여성의 누드를 자유스럽게 그리기 위해서 신화를 빌려온 거죠. 그래서 비너스 같은 이름으로 그리면 여성의 누드를 아주 본격적으로 전면에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게로의 그림에서 비너스의 탄생, 그 다음에 까바넬이라는 사람의 작품에서의 비너스의 탄생은 요염한 자태를 가지고서 그려져 있지만, 우리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여성이라기보다는 가장 그 여성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매력적인 그런 몸의 균형과 선을 가진 그런 여성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상적인 세계, 뭐 꿈이나 실화에만 나타날 수 있는 이상적인 세계, 이상적인 몸,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살롱전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그 전시회는 수많은 화가들이 자기 작품들을 거기다 냈습니다. 근데 그 낸 작품들에 굉장히 많은 비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풍자하는 그림을 도미에가 그려서 여기서 도미에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미에는 오늘도 또 비너스가 너무나 많다,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실제로 있기나 해? 뭐라고 하는 그 대사를 밑에다 넣으면서 그 일러스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비너스가 왜 그렇게 많이 그려졌는지, 여성의 누드가 왜 많이 그려졌냐라는 사회적 배경, 부유한 사람들 또는 귀족들이 그 그림들의 선호도가 높았기 때문에 화가들은 그런 그림을 그렸다. 그런 그림들을 그리기 위해서 화가들은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은 모두 현실적으로는 여성이라기보다는 아름답고 균형이 완벽한, 그저 아름다운 여성들을 그리고 있었다는 것이 그 이상주의 그리고 신고주의자의 특징입니다. 그 그림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도미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현실에 있기나 해라고 하는 내용의 그림을 그린 적도 있다는 것을 함께 보여드립니다. 지금서부터는 이런 시대적 배경, 이런 작품들이 파리 미술의 주류였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그 부게로라는 사람은 가장 인기 있는 작가였을 뿐만 아니라 살롱전의 심사위원이기도 했고 미술학교의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이런 그림들로 이렇게 그 미술계가 거의 이렇게 장악되어 있을 때 하나의 반항하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꾸르베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1860년대 사진인데요. 꾸르베가 얼마나 도발적이었는지, 얼마나 반항적이었는지, 그 신고전주의자들에게 얼마나 큰 당황감을 줬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살펴볼 거고요. 꾸르베의 정치적 성향, 이를테면은 사회주의적이라든지 공화주의자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꾸르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꾸르베가 나타난 사회적 배경을 여기서 한번 짚어볼 건데요. 이 작품들이 나타난 1850~60년대의 파리에는 다음과 같은 역사적 그 배경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1789년에 있었던 프랑스의 시민혁명, 그로부터 한 5~60년이 지난 파리 시내, 이 미술의 지금 살펴보고 있는 미술의 배경입니다.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50~60년대는 프랑스에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산업화가 시작되는 나라와 도시에는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은 공장이 많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 공장을 수용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주로 여성들이라든지 도시로 몰리게 되고, 이농 현상, 농촌을 떠나는 현상과 도시의 인구 집중 현상, 이런 게 일어납니다. 사람이 도시로 집중되면은 도시의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즐겨하는 위락시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극장, 술집, 카페,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매춘 산업 같은 것도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1860년대 프랑스는 그런 산업화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신고주의자들은 좀 전에 보였던 그런 안정적이고, 그런 부드러운, 그런 온화한, 그런 안정적인 그런 그림들을 그렸던 것이죠.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신고주의자는 과거를 계속 재현하는 데 열중했기 때문에. 이때 나타난 꾸르베,
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도미에 그리고 그들의 후배로서 이분들을 존경하면서 따랐던 인상주의가 이때 시대에 나타나게 됩니다. 꾸르베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을 깨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굉장히 충격을 줬다고 어느 그 사회비평가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의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미술의 사람이 아닙니다. 미술은 그동안에는 귀족, 왕, 부자들의 초상 이런 것들을 그리는 것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꽃과 뭐 정물들이라든지 풍경화가 조금 있었고요. 그러니까 미술에서 이렇게 그 돌을 깨는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것이 굉장한 충격을 줬던 겁니다. 그 작품의 실제 크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느끼게 하기 위해서 오르세 미술관에 있는 그 작품을 관중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이렇게 학생들이 실제 작품 앞에서 저렇게 앉아가지고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작품을 볼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는 것이죠. 오르낭의 장식은 저만한 크기입니다. 오르낭의 장례식과 그때의 어떤 고전주의자의 작품, 꾸튜르라고 하는 고전주의자의 작품과 비교를 한 작품입니다. 위는 얼마나 자연스럽고 거칠고, 그러나 밑에 있는 작품은 신고전주의 작품인데, 거친 그 작품인데, 로마의 퇴폐라는 제목의 1847년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년 사이에 그려진 작품인데 신고전주의자는 어떻게 군중을 그렸으며 그리고 얼마나 정리되게 자기의 방식대로 그렸으며 그 굉장히 혼란한 그 데카당 퇴폐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정리된 붓질, 정리된 구도 이런 데서 그렸다고 한다면은 꾸르베의 오르낭의 장식은 매우 그냥 바로 옆에서 펼쳐지고 있는 우리들이 흔히 보는 그런 장면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교해 본 겁니다. 잠깐 꾸르베의 정치적 성향, 꾸르베의 활동, 꾸르베의 인생을 잠깐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가져왔는데, 꾸르베는 그 파리 꼬뮌이라고 하는 그 파리의 정치적 혼란기에서 파리 꼬뮌에 가담을 했고, 그때 저 나폴레옹 동상을 공화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나폴레옹 동상을 무너뜨리는 그 일에 가담합니다. 이 동상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자랑스럽게 그 꼬뮌 사람들이 그 사진을 찍었을 때 저 빨간색이 그 꾸르베의 사진입니다. 화가들을 대표해 가지고 저기서 그 꼬뮌들과 함께 저 동상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거기서 자랑스럽게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으로 인해서 지명수배를 받게 되고, 그리고 꼼짝없이 그 후에 반동의 시대에는 왕정이 다시 복구되려고 하는 반동의 시대에는 꾸르베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게 무너졌던 동상이고요. 꾸르베는 동상 무너뜨리는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갔다가 그래서 벌금을 다 낼 수가 없어서 결국은 스위스로 망명을 가게 되고 망명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엄청난 벌금을 물지 못한 채 죽었고요. 그는 그 그림을 죽을 때까지 열심히 그렸지만 자기는 그런 말을 어디선가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끊임없이 어떤 학파와 어떤 정치와 어떤 그 단체 이런 데에 종속되지 않았고, 자기는 끝까지 자유라는 그 이념, 자유로운 이념 하나에만 자기는 종속되어 있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진은 결국 다시 벤덤 광장에 있는 복구된 나폴레옹 조각상을 다시 세워놨고, 현재도 파리 시내에는 이 작품이 서 있습니다. 또 하나의 리얼리스트라고 말할 수 있는 도미에의 작품을 몇 점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현실주의자의 싸움이라고 하는 그 작품으로 시작했는데, 그 도미에의 작품 중에서 열차를 그린 작품이 있습니다. 아마 이 3등 열차라고 하는 이 작품은 가장 많이 알려진 작품이고 교과에서도 많이 실린 작품인데요. 그는 이 3등 열차뿐만이 아니라 이것으로 유명은 하지만 2등 열차, 3등 열차를 그렸습니다. 이거는 2등 열차의 작품입니다. 2등 열차를 그린 작품입니다. 이거는 1등 열차를 그린 작품입니다. 도미에는 현실을 그렸습니다. 현실의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그렸습니다. 이때의 작품들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몇 장만 골라서 보여드리는데요. 또 하나의 사실주의자, 현실주의자인 마네의 작품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마네는
이게 앱생트를 마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작품을 시작합니다. 마네가 그린 그림들입니다. 이분들의 옷은 대부분이 특히 남자는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에 그려졌다 하더라도 신고준자의 그림들은 다 이렇게 옷이 정갈하게 우아하게 입은 옷에 비해서 마네 그림은 이렇게 그냥 셔츠, 모자,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캐주얼한 옷들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기차역을 그린 그림인데요. 1850년에는 기차가 굉장히 보급되면서 인상파를 규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그 기계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상파는 기차와 함께 시작됐고 입체파는 비행기와 함께 시작됐다. 이렇게 이런 발언을 합니다. 기차역을 그린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그 기차에 의해서 속도, 이 파리 시내는 파리의 시민들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은 속도를 새롭게 경험합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인상파는 파리 시내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람들, 현상들을 그렸다는 겁니다. 드가는 그 중에서도 발레리나를 많이 그립니다. 이 그림에서는 이 발레리나뿐만이 아니라 인공조명, 그러니까 드가의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인공조명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많이 그렸는데요. 인공조명이 밑에서 올라옴으로 해가지고 좀 독특한 그 발레리나의 모습을 그리는 것 외에는 그 뒤에 있는 저 남자, 검은 옷을 입은 저 남자의 존재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좀씩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때의 발레리나는 수많은 시골에서 직장을 찾아 또는 돈벌이를 찾아 파리로 올라온 여성들의 직장이 많았습니다. 직장을 얻은 그런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모네의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모네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아는 해 뜨는 인상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 때문에 인상파라고 하는 이름이 생기죠. 거칠은 표현들, 전혀 붓이 막 살아있는, 붓질이 많이 살아있고 색깔도 이렇게 보드랍게 전개되지 않는 생생한 이런 것들, 이런 것을 어떻게 그림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고, 인상 따위나 그리는 도대체 붓으로 그렸는지 무슨 혓바닥으로 그렸는지 알 수 없는 그림들이라고 비난을 받았던 이 그림들이 함께 모여서 인상파전을 하게 됩니다. 인상파전, 그때 당시는 인상파전이 아니고 화가 연맹 뭐 이런 식의 전시였는데요. 1873년인가 하는 그 첫 번째 전시에 냈던 작품이고, 이 작품은 엄청난 반항을 일으켰습니다. 도대체 저런 그림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나 라고 하는 반응을 받았고, 이 그림을 본 어떤 기자가 비난의 의미에서 어떻게 인상 따위를 그리느냐, 숭고한 이념을 그리고 이상을 그려야지 잠깐 바라본 인상 같은 거를 왜 그리느냐, 그리고 저 그리는 태도가 뭐냐, 저 붓질, 스트로크라고 그러죠. 저 붓질, 저 색깔, 그리고 저런 소재,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인상 따위나 그리는 사람들이라고 그 이름을 붙임으로 해서 인상주의가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모네의 말년 그림입니다. 수련. 모네 그림들이, 말년의 그림들은 이렇게 막 10m 뭐 이렇게 되는데요. 말년이 붙어 있는 그림들을 한번 그 규모를 짐작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 넣었습니다. 르누아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작품입니다. 여기 르누아르의 작품들도 뭐 그가 어떻게 그렸느냐 뭐 이런 것보다도 저는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누구를 어떻게 그렸느냐라는 겁니다. 르누아르의 작품에서도 많이 나타나지만은 인상파들은 그 당시에 파리에서 놀고 있는 젊은이들을 그렸습니다. 저 러닝 차스, 저런 것들은 신고전주의의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작품입니다. 남녀들이 놀고 있는 장면, 이런 것들을 그렸다라는 것 자체가 신고주의자들로 눈으로 볼 때는 매우 화가 나고 분노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작품들이 계속 떨어졌던 겁니다. 낙선했던 겁니다. 산책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주목하고 그러는데요. 그때 시대를 이렇게 아주 사진처럼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지금 사실주의자들의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앞에 보였던 신고준주의 작품과 같은 시대에 살면서도 1850년, 60년, 70년 리얼리스트, 현실주의자, 그 다음에 임프레셔니스트, 인상주의자들의 그림은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그리고 얼마나 극명하게 대조되는지, 그리고 두 사람들은 어떤 갈등을 느끼며 어떤 주장을 했는지, 그런 측면에서 이 두 그룹의 작품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싸움이 치열했는지, 시간이 흐를수록 인상주의자들의 그림이 완전히 미술사에서 압도적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인상주의자가
당시의 현실을 제대로 그렸기 때문입니다. 인상주의자는 그냥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뭐 빛의 변화에만 민감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했던 것은 파리시의 변화하는, 급변하고 있는 파리시의 모습들, 그때의 풍속들, 그때의 인물들을 생생하게 그렸습니다.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상주의로부터 보통 모던 아트, 현대미술이라는 것을 시작점으로 잡습니다. 모던 아트는 산업화 이후의 파리 시내, 그것을 현실적으로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그렸고 새로운 속도로 그렸습니다. 인상주의 작품들은 우선 크기가 작은 게 참 많았고요. 그리고 모네처럼 밖으로 들고 나가서, 이제를 들고 나서 밖에서 그린 작품이 많았습니다. 밖에서 그릴 때는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리고 들고 와서 딱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붓의 그 자취가 그대로 살아남고요. 색깔도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중간색을 쭉 만들면서 그 그라데이션의 효과라든지 스푸마토라고 말하는 그런 효과, 보카시라는 말은 유럽에서도 많이 씁니다. 나중에 그 보카시라는 것이 유명한 말이 됐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그런 것 없이 그냥 막 쓰기도 해. 이렇게 한 그 모네의 그림 같은 것처럼 그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블러치 스트로크가 있고 생색채를 쓰고 소재는 바로 옆에 있는 젊은이들, 파리에서 즐기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파리의 풍경, 현재 있는 풍경을 그렸던 것, 이런 것들이 그 인상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두 그룹의 작품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 차이를 분명히 느끼시겠죠? 그래서 이 싸움이 그 19세기 중엽에서 벌어졌고, 결국 미술사에서는 분명하게 승리자는 인상주의자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앞에 보여줬던 그 신고전주의자, 그 중에서도 유명한 뭐 다비드 앵그르, 뭐 이런 그런 사람들만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외에 신고전주의자의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미술사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몇 스타만 있지만 인상주의는 완전하게 어떻게 보면 여론으로서도 그렇고 승리를 거둡니다. 인상주의자에 비해서 신고전주의자가 굉장히 좀 이렇게 낮은 그걸 받았는데, 오히려 이제 그게 모던 아트에서는 그랬는데 1900년 후반, 예를 들면은 소위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미술에서 다시 그 신고전주의를 더 받아들이고 또 다시 좀 조명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미술에서는 전투를 합니다. 정답이 없고요. 누가 옳고 그르냐가 있지 않고요. 또 다른 성격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두 신고전주의와 인상주의를 보면서, 또는 사실주의를 보면서 나의 취향은 어디에 있을까? 지금도 많은 한국에서도 일반 사람들은 신고전주의자의 그림들을 보여드리면, 아, 이쁘다, 귀엽다, 착하고 멋있다, 아, 멋있다, 낙원이다, 파라다이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미술사에서는 이 도전적인 꾸르베라든지 모네, 마네 이쪽의 작품들이 성공을 했지만, 그것이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입니다. 근데 모더니즘 이후라고 말할 수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다시 또 이 신고전주의를 어느 정도 조명하고, 새롭게 조명하고 또 연구도 하는 그런 기운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1970년, 80년대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미술계에서 벌어진 갈등, 혹은 도미의식으로 의하면 전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그 두 그룹, 한국에서 벌어진 두 그룹의 작품들을 보여드리면서 다시 우리들은 또 어떻게 싸웠고 어떤 그 미술의 변화가 있었는지 이것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도대체 어느 그룹을 더 지지하는지 또는 어디에 더 공감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제가 보여드린 두 그룹을 한번 함께 그 두 그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사이트는 한국의 현대미술이라든지 또는 민중미술이라든지 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다는 걸 보기 위해서 한번 그 그림을 쳐봤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딱 쳐보니까 현대미술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김환기의 그림서부터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쁘장하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근대미술이라고 글자를 쳤을 때 나타나는 작품들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가 고이동의 그림이라든지 인물화들, 최초의 여류화가의 그림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근대 미술이라고 하면 한국 미술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동시대 미술이라고 쳐봤습니다. 동시대 미술. 여러분들과 지금 이제 이렇게 미술을 얘기할 때, 문화를 얘기할 때 참 어려운 점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용어입니다. 근대 미술과 현대 미술은 도대체 어떻게 다른지. 실제로 근대 미술이라는 걸 영어로 번역하면 모던 아트거든요. 현대 미술도 모던 아트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근대 미술, 현대 미술을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구분을 하는 분위기가 있다면 영국에 이제 유럽 영어권에서는 인상파에서부터는 현대 미술로 이렇게 다 보는 그런 경향이 있죠. 이 포털 사이트에서 민중미술이라는 말을 쳐봤습니다. 그때 이런 시커먼 그림들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그 민중미술을 사용할 때 많은 뭐 매스컴 관계자 또는 화가 또는 일반 대중이 민중미술이라고 할 때는 바로 이런 작품들을 민중미술의 대표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민중미술을 흑백, 그 다음에 뭐 운동의 미술, 투쟁적 미술로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에는 민중미술 쳤을 때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민중미술을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서부터 1970년을 전후한 그때의 미술의 주류 미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작품 63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아마 1963년에 그려진 작품인데 유리를 깨어서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이건 권영우의 작품으로서 한지를 이게 뜯거나 찢어서 이런 작품을 하고 있고요. 한지를 긁고 배경과의 차이, 긁어서 이렇게 모아졌을 때, 특히 한지가 젖었을 때 긁으면은 나타나는 현상, 뭉쳤을 때의 빛에 의해서 한지를 사용한 추상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서보의 묘법이라는 그림입니다. 박서보는 현재 활동하고 계신 우리나라의 원로 작가이시죠. 이거는 캔버스에 물감이 마르기 전에 캔버스 위에 흰색을 바르거나 흰색이나 회색 이런 걸 바르고 거기에 무슨 연필이나 무슨 뾰족한 나뭇가지나 이런 걸 가지고서 이렇게 긁는, 그냥 긁기만 하는 묘법이라는 작품입니다. 1970년도에 가장 주목받았던 이동엽이라는 작가입니다. 젊은 작가로서. 그 다음에 이거는 그때 진옥선이라고 하는 분의 작품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사각 육면체가 계속 흰 육면체를 연상하게 하는 것이 검은 흰 표면에 검은색 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하종현의 접합이라는 작품입니다. 이승조의 작품입니다. 파이프를 그렸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는 오프아트 개념. 그러니까 눈의 시각적 창란. 평면인 캔버스에다가 이렇게 파이프처럼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리게 하는 시각적 창란을 생각한 오프아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지미술이라고 할 수 있는 김구림의 작품이고요. 대지미술. 땅을 이용한 지구 표면에 또는 어스 아트, 랜드 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땅에 논바닥 또는 뚝에 일정한 크기로 불을 태워서 그거를 남기고 그런 행위 자체와 대지의 변화 이것들을 추구한 작품이었습니다. 김구림의 대지 작품. 그리고 이제 70년, 80년대의 최고의 작가, 스타 작가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환의 작품입니다. 선으로부터, 제목이 라인, 선으로부터 쭉 선으로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점으로부터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붓을 가지고 물감을 찍어서 캔버스에서 이렇게 찍습니다, 그냥. 그럼 계속 찍으면은 한 번 묻힌 물감이 사라질 때까지 찍고, 그 다음에 없어지면 다시 물감을 찍어서 찍고, 이거를 되풀이합니다. 점으로부터의 계속 연장되는 작품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작품을 설명한지 아시겠죠? 이런 작품들이 주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품들은 후에 모노크롬, 그러니까 단색화라는 이름을 붙으면서 거의 한색, 특히 흰색을 중심으로 한다든가
회색을 중심으로 합니다. 무채색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단색을 중심으로 뭉쳐지는 그런 그룹이 형성됩니다. 그분들의 작품들이 그 집단적으로 생기면서 그거를 단색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단색화는 어떻게 보면 1970년, 80년에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미술의 운동이었고 흐름이었습니다. 오윤일이라는 작품인데요. 좀 일찍 그 세상을 뜬 작가입니다만은 지옥도입니다. 지옥도라는 것 자체도 벌써 이미 팽화의 방식을 빌리고 있고 우리나라 민족 전통의 방식에서 따와서 그것을 패러디해서 그 형식을 이용하면서 거기에 새로운 내용을 넣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먹어라 콘, 코카콜라 이런 것들을 그렸고 저 위에 저 밑에 몇 사람들은 현재 자기의 친구이자 화가 평론가인 사람들을 그려놓기도 하고 있고요. 지옥도를 빌려왔지만 거기에 또는 현실의 모습 이런 것들을 넣고 있다는 겁니다. 통일대원도라고 하는 작품이고 그 탱화의 그 색감, 탱화의 그리는 방식 이런 것들을 빌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는 이제 민속 춤과 민속 그 문화에서 굉장히 많은 그 연구와 관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칼춤을 추고 있는데 거기에 뭔가 탐욕 이런 것들을 없애고 이분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목판화 작품입니다. 오유는 목판화로서 사실은 많이 유명해졌고 이분의 목판화가 그 80년대 미술, 특히 민중미술에 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김정헌의 작품으로 럭키 모뉴룸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때 모뉴룸이 만들어져 가지고 아파트가 확 이제 나기 시작했는데 모뉴룸을 깔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과 대비를 한 김정헌의 가장 유명한 작품입니다. 한국 전쟁에서 한강을 건너서 한강을 파괴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건너야 되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사실은 이게 아마 평양에 있는 다리 모습일 겁니다. 노원이라는 사람의 작품이고요. 지금 이런 작품들을 지금 소위 민중미술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여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앞에 있었던 그 추상미술들 조용하고 형상이 없는 이런 미술들과 비교하면서 한번 이 민중미술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신학철의 한국 근대사라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부분적으로 보면은 한국 근대사에 있는 인물들 저 밑에서부터 다 하나씩 그려가지고 굉장히 거대한 작품인데 그것의 기둥처럼 올라와 있는 그 그림 작품입니다. 신학철 씨의 한국 근대사 그 부분입니다. 저기 이한열 죽음도 있고 여러분들도 자세히 보고 있으면 저게 무슨 사건인가 박종철 그림도 이 얼굴도 있고 한국 근대사를 그렸습니다. 이건 민정기의 작품으로서 이발소 그림이라고 이제 말하는 소위 그 가장 그 대중에 익숙해져 있는 키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대중에 익숙해 있는 방식. 그것은 뭐냐면 오리지널이 아니라 오리지널을 다시 흉내낸 작품들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오리지널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 분위기를 억지로 흉내낸 작품들을 키치라고 말하는데 그런 작품들의 방식을 오히려 다시 원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남녀의 포옹, 저 뒤에는 소나무가 있고 그 뒤에는 또 이발소 그림에 흔히 나타나는 물가와 바다나 강물 그리고 저 위에는 또 이렇게 정자가 있고 좀 유치한 듯이 그려진 구름이 있는 그래서 키치의 전형을 보여주면서 그 앞에는 이렇게 철조망 그림으로 해가지고 남녀를 상징하기도 하고 남북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목상의 작품으로 귀로라고 하는 작품으로 1984년의 작품입니다. 종이의 얕은 부조, 저 부조로 만들고 담체를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종구인데 자기 아버지를 주로 많이 그리고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의 삶을 실제의 쌀 부대라든지 캔버스에도 많이 그랬습니다. 캔버스에다 쌀 부대를 붙여서 그대로 그리기도 하고 그랬던 작품입니다.
이 임술련이라는 그룹의 작품인데요. 이명복의 작품으로 이태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태원동의 미군 부대, 그리고 미군 부대와 함께 있는 어떤 한국 여성, 이런 것을 그렸습니다. 황재영이라는 분으로서 황재영 작가가 탄광촌을 그렸고, 탄광촌에서 실제 생활을 하면서 탄부들의 도시락을 크게 확대해서 만든 입체 작품입니다. 박불동이라는 작가의 작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기보다는 작가의 염원을 그린 건데, 작가의 희망을 그린 건데, 전두환 씨를 체포하는 경찰과, 그리고 전두환의 얼굴에 박종철, 고문으로 사망한 박종철의 사진을 가슴에 붙인 전두환이 연행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80년대의 이른바 민중미술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포털 사이트에서 민중미술을 쳤을 때 나타나는 그 흑백 판화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거기에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광주 시민미술협의회, 시민미술학교 판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80년에 그 광주 민주항쟁의 그 열기도 그대로 있었고, 거기서 이제 홍성담이라고 하는 작가의 주도하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판화 교실이 열리고요. 그 판화 교실에서 시민들의 의식, 시민들의 관심이 그려진 판화들이 많이 제작됩니다. 또 그 홍성담 및 그 시민학교를 운영하던 그 작가들은 광주 민주항쟁 때 피해 다니면서 격렬하게 그 현장을 판화로 만들어서 제작하기도 했던 그런 작가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광주민중항쟁이 알려지면서 세계에서 예를 들면 독일이라든지 미국 이런 데서 교포사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광주민중항쟁에서 싸우던 사람들이 그림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을 많이 초청을 하는데, 독일에서도 전시도 하고 뭐 일본에서도 전시하고 그랬던 경력이 있습니다. 유연복이라는 사람의 판화 작품으로 그때의 그 80년대 판화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매우 그 민족적인 그 의상, 춤, 몸짓, 표정, 구호로 민족적 그 내용을 담았고요. 민족의 문제, 그러니까 통일의 문제라든지 민주주의를 향한 염원,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이런 것들을 선동하고 그를 전파하고 이런 목적으로서 그려진 작품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현재도 아주 목판을 열심히 하고 있는 유연복이라는 사람의 작품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임술련이라는 그룹이 중앙대학교 미술대학을 중심으로 한 작가들인데 1984년 근방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렁이라는 작가의 그룹이 나왔습니다. 이때 많은 소집단, 소그룹이 많이 나타납니다. 현실과 발언이 가장 먼저 나오긴 했지만 오히려 이 소집단들이 많이 나오는데 계속 이어서 만들어지고 형성되고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나온 현실과 발언이라고 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그때 미술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동안에 벌어졌던 70년대의 추상미술운동이라든지 백색주의, 모노크롬 운동이라든지 반감을 느끼고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런 그 반감과 그런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비현실성, 우리들의 생각을 표현하지 않고 있다는 그 순수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반감이 여러 젊은이들한테 뭉쳐져서 이런 소집단 운동으로 발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젊은 소집단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그 당시의 정치적 분위기인 민주화 운동, 민족 운동, 남북 통일 운동, 이런 것들과 각각 연계되거나 거기에 뛰어들거나 그런 운동을 앞장서서 나가는 미술 그룹과 미술인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작품들의 전체를 민중미술이라고 나중에 이름하게 됩니다. 이건 가는패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작품이니, 이들의 작품이 어떻게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현장에서 보여지고 있는지 보는 것으로서 이 작품을 제가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그때 있었던 여러 가지 미술 그룹, 집단 운동들이 각각 이런 소책자를 발간하고 각각 미술 운동에 뛰어들어서 노동 현장, 그 시위 현장 이런 데에 들어가서 미술로서 현실적인 쓰임새를 가지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태호 저의 작품으로 1984년인가의 작품인데 사우나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제 현실과 발언이란 그룹전에 작품을 냈던 거고 그 예비군 훈련을 갔다 와서 처음으로 그 사우나라는 데를만 들어가 봤는데 그 사우나에 들어갔을 때 남자들만 이렇게 있는 여기서 옷을 벗고서 그 땀을 흘리고 있는 자기가 원해서 진땀을 흘리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굉장히 그때로서는 기이하게 보여서 제가 이런 작품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중미술이라고 불려지는 그 많은 그룹과 어떤 개인의 작품들을 좀 봤는데요. 조금 이제 정리를 해서 보면 현실과 발언이라고 하는 이 민중미술에서 제일 먼저 발을 내딛었던 그 작가들의 작품도 1980년 미술회관에서 첫 전시가 그 작품들이 첫 전시 첫날에 갑자기 불을 다 끄게 되면서 전시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작품이 일부 압수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요. 그런 수모를 받으면서 민중미술은 출발했다는 거. 그리고 수많은 방해와 또는 억압 이런 것들 속에서도 이 민중미술은 계속됐다는 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다시 젊은이들을 모으게 해서 한 10년 이상을 굉장히 열띠게 미술판을 이끌어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본 추상미술운동, 순수미술운동, 백색주의 미술은 모두 조용하고 어떤 품위를 지키는 그런 작품이었고 미술의 본령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수 형식주의 미술, 형식주의라는 말은 순수주의 미술에게 이제 흔히 붙여진 이름인데요. 영어로는 포멀리즘이라고 하죠. 형식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형식의 발전, 미술이라고 하는 형식을 벗어나지 않고 벗어나서 사회, 정치, 경제 이런 데에 뛰어들지 않고 미술 자체의 형식적 발전과 변화를 추구하는 미술이 형식주의 미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순수 미술이라고 하는 순수 형식주의 미술은 자세히 보면은 사회라든지 이런 데부터 거리를 두고 있고요. 특히 정치적인 입장 같은 걸 표명을 전혀 안 합니다. 미술 그 자체의 성격과 구조를 탐구하며 발전을 모색하고 미술 그 자체의 다양한 발전과 미술 세계의 비옥한 토양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을 만들고자 하는 성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작품들은 특히 이 아방가르드 협회라고 하는 당시로서의 70년대 가장 전위적인 이 그룹은 작품전을 가지면서 내건 주제가 이렇습니다. 확장과 환원의 역학. 1971년에는 현실과 실현, 1972년에는 탈관념의 세계 등 굉장히 어려운 한자와 관념어, 개념어들로 전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여줬던 그런 작품들이 그 전시회에 쭉 됐습니다. 굉장히 조용하거나 또는 도발적인 어떤 실험적 또는 설치 미술 또 퍼포먼스 그때는 이벤트라는 말로 주로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했지만 주로 모든 내용 자체와 주제와 내걸고자 하는 얘기들은 이런 어려운 한자 속에서 작품들도 접합, 흔적 이런 식의 제목들로 되게 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자기 작품들이 굉장히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바로 일반 사람들과 소통하기 어려움. 우리는 엘리트이며 소통을 안 해도 된다. 우리는 우리들의 세계를 계속해서 추구해 나갈 뿐이고 대중과 비미술인들에게 접근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엘리트 의식, 엘리티즘의 특징이기도 하죠. 정치적, 사회적 현실의 변화와 거의 무관했습니다. 현실이 어떻게 변하든 이분들은 오직 미술 안에서의 이야기, 미술 안의 발전, 미술 안의 변모 여기를
계속 추구했습니다. 군사 정권이 아주 그 맹위를 떨칠 텐데 거기에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것으로서 계속해서 그 비판하는 듯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굉장히 규제를 받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이 순수 형식주의 이 미술들은 소위 잘 나가는 그런 작가가 됩니다. 그러나 파리시의 그 분위기가 산업화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 변화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70년대, 80년대는 사실은 한국의 산업화가 시작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로부터 시작된 그 산업화들이 서울시를 엄청나게 팽창을 했고요. 그거는 파리시도 똑같았습니다. 서울시가 인구가 막 하루가 다르게 늘어날 정도였고 공장이 많이 생겼고 그 공장을 수용하기 위해서 농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농촌에 취직되거나 또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해서 서울시도 그 위락시설이 많아집니다. 극장식 디너쇼 이런 것도 막 이주일이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굉장했고요. 그 다음에 극장식 디너쇼에 의해서 그 가수들이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게 되면서 위락시설이 많아집니다. 그거는 파리 시내와 똑같았습니다. 100년 전에 파리 시내와. 한국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한국에서는 특히 전태일이라는 분이 분신을 하고요. 그게 한국에서 노동자의 위치, 노동자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 왜 주목해야 되는지 같은 것을 처음으로 알려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업화 이후에 우리나라도 극장도 그렇지만은 많은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런 변화 속에서도 추상미술은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왜 이렇게 이를 반영하거나 미술이 그런 것들을 도외시해야 되고 현실에 대해서 왜 반응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현실과 발언이라는 그룹을 만들게 하고 그 이후에 그 수많은 그 그룹들, 그리고 민족주의를 나타내는 두렁이라든지 임술련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리고 또 노동자 대회, 노동쟁의 같은 데에 많은 미술인들이 뛰어들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것이 더욱 중요했고요. 그때 인상파 미술이 당시에 인상파와 사실주의가 파리의 현실을 주목했듯이, 그리고 그걸 반영하고 표현했듯이 이제 1980년대 한국 민중미술이라고 크게 덩어리지어서 말할 수 있는 그 그룹에서는 80년대 이상 이후의 현실들을 표현하고 발언하고 참여하고 대응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보여드린 이 작품 세 개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각각 파리에서의 두 그룹, 서울에서의 두 그룹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은 각각의 취향도 있고 각각의 그 호불호, 지향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 다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역시 인상파가 아무리 승리했다 하더라도 이 우아한 형태를 그리고 있는 신고전주의가 나는 더 좋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는 한국에서 실제로 지금 최고의 가격으로 팔리고 있는 현존 작가는 한국에서 현존 작가 중에 한 사람은 이우환이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70년대 미술, 그 추상이라고 말할 수 있거나 모노크롬 쪽에서 선으로부터 이런 그림을 그렸던, 미술을 아주 본질적으로 내려가서 화면에다가 미술은 그냥 점을 찍는 일부터 시작한다. 미술은 그런 걸 환원주의라고 그러는데, 미술의 본질로 돌아가서 거기다 그림 그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미술의 가장 기본적이고 순수한 행위이고, 그것이 남아있는 이 재취, 흔적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미술의 형태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이우환의 그림, 그것을 최고의 작가로 팔리고 있거든요. 가짜도 많이 나올 정도로 지금 인기가 있습니다. 그분의 작품을 역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런 좋아하는 사람들은 민중미술을 보면서는 시끄러워, 정신사나워, 이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민중미술이랄까, 이쪽 그 현실을 그리자, 현실에 반응하자라고 하는 이 그룹은 그런 것은 내가 할 미술이 아니다. 나는 현실에 대응하는 것, 현실에 반응하는 것, 현실을
심지어는 바꿔나가는 것.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 지금 파리에서의 두 그룹, 서울에서의 두 그룹을 왜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은 각각 선택할, 미술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꼭 옳은 것도 아닙니다. 첫째는 취향의 문제지만 또 하나 취향의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취향으로서는 고르실 수 있습니다. 단지 너무 익숙한 거에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고전주의만 익숙해진 사람은 끝내 이 사실주의 또는 인상주의의 그림을 좋아하지 못하고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미술이라는 거는 다양한 것이고 이 현실과 함께 이렇게 반응하면서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런 강연을 하는 이유는 소위 미술에 대한 이해가 더 풍부했으면, 더 풍부한 미술을 이해하고 즐기실 수 있었으면, 미술에는 이런 다양한 세계가 있고, 그리고 그것들은 이렇게 다양한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사고를 풍부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미술을 보여드렸고요. 이 네 가지 미술들을 보여드리는 것은 아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미술을 진정으로 즐기고, 그리고 새로운 미술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 입장으로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술들에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그리고 미술은 결국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미술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에 있었던 1970년, 80년대의 미술에는 언뜻 보기에는 민중미술만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지만 이우환이라든지 박서보라든지 이런 조용한 미술 또는 단색주의 미술, 돌을 닦는 듯한 그런 미술들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때 시대에 가장 환영받을 수 있는, 정치적으로부터, 그리고 그때 대중들로부터 그 미술들이 훨씬 더 환영받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한 80년대의 미술을 설명하거나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기 보여드린 이상의 세계를 그리는, 이상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작품을 선택할 것이냐, 또는 현실의 갈등, 현실의 전투, 이렇게 자기를 계속해서 자극에 노출하고, 그리고 뭔가를 지성적 고민들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작품을 더 공감할 것이냐,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각 한쪽을 선택했다고 해서 한쪽을 꼭 미워하는 것, 한쪽을 무시하는 것은 문화적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같이 보면서 함께 같이 이해하면서 그 중에서 자기 취향과 무엇으로 선택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를 미워하거나 그런 것은 문화적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문화는 그냥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무엇 때문에 됐을까? 그리고 이것들이 결국 무엇을 향해서 가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과 질문을 던지는 것. 이것이 미술의 한 본질적인 특징과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미술들을 보면서 풍부하게 우리들이 시각 문화를 즐길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끝내기로 하겠습니다.